새벽 2시. 그 시간은 원래라면 제가 가장 깊이 잠들어 있어야 하는 시각이었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늘 피곤하다 보니 평소에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곧장 정신을 잃듯 쓰러지곤 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방 안을 가르며 갑자기 울려 퍼진 진동 소리가 마치 제 귀 바로 옆에서 울려대는 것처럼 귓가를 두드렸습니다.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방은 어두컴컴했지만 그 진동음은 고요한 공기를 찢고 들어와 제 심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휴대폰은 옆 탁자에 있는데 저 소리는 아내 쪽에서 나는 거잖아. 아내 쪽에서 진동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내는 항상 휴대폰을 무음 모드에 두곤 했습니다. 제가 잠귀가 밝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늦은 시간에 알림이 울리는 걸 피하려고 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휴대폰은 분명히 아내 베개 옆에 놓여 있었고 그것은 끊임없이 귓전을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팸 전화려니 했습니다. 아니면 늦은 시간에 뜬금없이 오는 배달 확인 문자 같은 거려니 하고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휴대폰 액정에 커다란 글씨로 뜬 이름. 와인바 박민석. 그 순간 제 심장은 세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와인바 박민석? 이게 대체 누구야? 머리가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아내는 술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가끔 맥주나 마시는 정도였죠. 와인바에서 새벽 2시에 연락을 주고받을 만한 이유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설마 진짜 와인바에서 일하는 사람? 그럼 왜 아내가 이름을 그렇게 저장을 했지? 그냥 지인이라고 해도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위에서 와인바 박민석이라는 이름이 꿈틀거리듯 반짝이고 있었죠. 전화를 받는 순간 무엇이든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입안에 들어올 듯 눈앞에 있었지만 제 손가락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전화를 받아버리면 아내가 깨어났을 때 뭐라고 할 텐가? 왜 내 전화를 먼저 받았어? 하고 쏘아붙인다면? 그보다 더 두려운 건 혹시 진짜 제가 원치 않는 대답이 들려오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였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지 못한 채 저는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은 진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심장은 쿵쿵거리며 귀 뒤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잠시 뒤 전화는 끊겼습니다. 화면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저의 눈은 그대로 얼어붙은 듯 멍하니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진동음이 울려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번호, 같은 이름. 와인바 박민석. 저는 본능적으로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전화 왔어. 새벽인데 아내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번쩍 뜨더니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보기 무섭게 거의 낚아채듯 휴대폰을 거머쥐더군요. 그녀는 서둘러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척했지만 귓가에 맴도는 소리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 방향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섞인 목소리는 제가 아내와 함께한 긴 세월 속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밝고 경쾌한 웃음이었습니다. 순간 제 뒷머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아내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야?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겹게 웃는 흉내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친구야. 고민 있어서 잠이 안 온다길래 잠깐 받아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 새벽 2시에?
게다가 이름이 와인바 박민석? 그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똑같이 웃으며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웃을 때도, 밥을 차려줄 때도, 심지어는 TV 앞에 앉아 있을 때도 그 순간들마저 다 가짜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과 손끝을 저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평소대로 행동했지만 제 눈에는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거짓말을 감추려는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통화 내역을 몰래 살피기 위해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했습니다. 가족 공유 계정을 통해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는 낯선 번호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와인바 박민석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통화 기록은 일주일 전, 그 전주,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심지어는 늦은 밤 새벽 시간대까지 줄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거대한 진실의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불현듯 떠오른 한 단어. 설마 불륜?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세상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다가 조용히 집 앞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 앉아 불 꺼진 아파트 창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분명 저녁에 집에 있다고 했는데 집은 텅 빈 것처럼 어두워 보였습니다. 밤 10시 조금 넘은 시각 아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귀에 붙어 있었고 표정은 환하게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 속에서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내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제 가슴을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 고마워. 그녀는 분명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기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당장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아직 제 손에 확실한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무작정 덤볐다가는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의심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몇 날 며칠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사설 조사업체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제 얘기를 털어놓자 조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통화 기록과 지금까지 들려주신 정황이라면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저희가 사진과 동선 추적을 통해 진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 오는구나. 며칠 후 조사업체에서 첫 번째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고 나오는 사진들을 보는 순간 손이 절로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건 제 아내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얼굴. 분명 와인바 박민석이라는 사람이겠죠. 두 사람은 와인바 간판 앞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어깨를 가까이 한 채 걷는 뒷모습은 제게 칼날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순간 저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박민석 결국 내가 그놈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눈앞의 사진들을 하나씩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아내의 웃음, 그와 함께 한 그림자, 억눌린 제 마음. 그 모든 것이 한데 뒤엉켜 제 안에서 증오와 분노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너희가 감추려는 진실, 내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줄 거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의 시작점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을. 앞으로 더 커질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그 달갑지 않은 전화벨 소리는 이제 제 인생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 처음 탐정에게서 사진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제 심장은 불길처럼 타올라 당장이라도 아내를 추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진 몇 장, 통화 내역 몇 개만으로는 아내가 발뺌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걸요.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전화는 고민이 있어서 걸었던 거야. 분명히 이런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허술하게 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조사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조사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통화 기록과 초기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정황은 있습니다. 며칠만 더 추적하면 보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잡아주세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 순간 제 어조는 스스로도 깜짝 놀라울 만큼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내를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차가운 증거 전쟁을 준비하는 제 모습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고 사진을 꺼내는 내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진 속 장면은 차였습니다. 박민석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제 아내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며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진 속에 둘만 있는 세상에서 저는 철저히 배제된 듯 느껴졌습니다. 이 장면은 여행이라도 간 거냐고. 사진 속 해안도로 표지판을 보는 순간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일상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서로 시간을 맞추고 약속하고 함께 떠나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무너뜨린 건 그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늦은 밤 작은 편의점 앞. 붉은 간판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죠. 게다가 박민석과 함께 웃으며 한 조각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내는 늘 저에게 나 이런 거 안 먹어라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삼각김밥을 사오면 늘 당신은 이런 인스턴트나 먹으니까 위가 안 좋아지는 거야 하며 타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자와는 편안하게 즐겁게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 나한테 숨겨왔던 건가? 아니, 나와는 공유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다른 남자와 함께 나누고 있었던 거구나. 손끝이 덜덜 떨리며 사진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막연히 상상하던 의심은 이제 눈앞의 사실이 되어 저를 파괴했습니다. 머릿속 한 구석에서 정말 듣기 싫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거야? 너 그냥 계속 모른 척 할 수 있어? 아내를 향한 분노, 동시에 제가 그동안 방치해온 일상의 후회까지 모든 감정이 범람했습니다. 분노와 자책이 동시에 몰려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이젠 마주 앉아 확인해야 한다. 며칠 뒤 저는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조사업체가 찍어온 사진 몇 장과 통화 내역 캡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덤덤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제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얼굴이 흠칫 일그러졌습니다. 사진들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이거 설명해 줄래?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깔린 분노는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잠시 정막이 흐른 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내 뒤를 밟은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밟은 게 아니라 확인한 거지.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새벽 2시에 전화하고 새벽마다 웃던 그 남자가 이 사람이잖아. 아내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친한 오빠야. 내가 힘들 때 얘기 좀 들어주는 그런 사이. 그 순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친한 오빠. 친구가 새벽 2시에 전화를 해. 친구가 해안도로를 달리고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을 나누어 먹어. 제 목소리는 떨리며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넌 몰라. 나 얼마나 외로웠는지. 넌 회사 일만 하고 집에 와서는 늘 지쳐 있었잖아. 내 얘기 들어준 적 있었어?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바쁘게 일하며 저는 아내의 쓸쓸한 마음을 몰라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외로워서 불륜을 해? 그게 말이 돼? 아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차갑게 변했고 마치 잘못한 사람이 제가 된 듯 행동했습니다. 제 눈빛을 피하고 제 질문을 피해 다니고 말도 줄었습니다. 마치 내가 왜 내 사생활에 간섭해? 라고 말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 분명히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죄인 취급을 당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야. 법적으로 준비해야지.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에서 꺼내놓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진, 통화 내역, 그리고 문자 캡처까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상간남 소송도 가능하고 이혼 소송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 순간 두근거리던 심장이 잠시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제대로 싸워볼 수 있겠구나. 며칠 뒤 조사업체에서 박민석에 대한 신상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름 박민석 38세. 직업 와인바 운영자. 아내와 만난 경로 문화센터 글쓰기 강좌. 문화센터 저는 아내가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다. 글쓰기 강좌에 다녀오겠다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퇴근하고 밤늦게 도착해도 제가 신경도 쓰지 못하는 동안 그녀는 그곳에서 다른 남자와 웃고 떠들며 이미 마음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버티며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넌 거기서 다른 남자랑 웃고 있었구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법정에서 끝까지 확인하자.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류가 발송됐다는 소식을 듣던 순간 제 어깨에 걸려있는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간 듯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박민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 저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고. 내가 내 삶을 흔들어 놓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아내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 절대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그만두면 나는 평생 패배자가 될 거야. 그리고 드디어 소송 서류가 박민석에게 전달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제 곧 펼쳐질 법정 싸움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방 안에 숨어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이제 끝까지 가보자.
내가 무너뜨린 내 삶 법정에서 맞대가리로 따져보자. 박민석, 너와 내 안에 이제 진짜 지옥은 시작이야. 상간남 소송 서류가 발송되고 나서 며칠 뒤 드디어 첫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두툼한 봉투. 변호사 사무실을 거쳐 제 손에 들어온 그 문서에서 저는 다시 한번 분노가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박민석, 그 인간은 예상대로 발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출한 서면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친한 지인일 뿐입니다. 서로 힘든 얘기를 들어주던 관계였을 뿐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처절하게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친한 지인? 새벽 2시에 전화를 하고 바닷가 해안도로를 달리고 와인바 영수증이 줄줄이 나오는 게 지인이라고? 내가 사진으로 똑똑히 본 게 지인이라고? 머리가 울컥하며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분노를 보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처음에는 저렇게 나옵니다. 발뺌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추가 증거를 이미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씩 꺼내면 금방 무너집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들끓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폭풍처럼 뛰어올랐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저, 피고석에 앉은 아내와 박민석. 그 장면은 지금도 제 눈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제가 그토록 원하던 사과는 눈빛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석은 억지로 침착한 척 변호사와 소곤거리며 제시된 증거들을 힐끔거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원고 측이 제출한 사진과 통화 내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박민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지인으로서 고민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입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사진과 내역이 산더미처럼 있는데도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뱉어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와 복구된 자료들은 하나같이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일부, 오늘도 즐거웠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같은 다정한 문장들. 위치 기록, 두 사람이 같은 동선에 있었다는 정황. 카드 결제 내역, 와인바 영수증, 심지어는 아내 이름으로 결제된 내역까지 반복. 서류를 훑던 판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순간 박민석의 태연하던 표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 끝이 비틀리고 시선을 피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할 줄은 알았지만 이제는 빠져나갈 데가 없지. 아내는 그 순간까지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아내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자 그녀도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외로워서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 안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박민석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말이 터져나온 것이었죠. 박민석은 아니다. 단순 홍보와 상담 차원의 관계였다라고 했는데 아내는 외로움에 흔들렸다고 한 겁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니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거짓말이 서로를 치고 들어가며 꼬리가 잡히는 순간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를 나서는데 박민석이 슬쩍 다가왔습니다. 낯빛은 굳어 있었으면서도 입술에서 나온 말은 더 치졸했습니다. 형님 그냥 합의하시죠. 이렇게까지 가면 서로 힘들잖아요.
순간 제 심장에서 분노가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힘든 건 내가 돼야지. 내가 왜 힘들어야 하냐? 저는 냉정하게 뱉어냈습니다. 박민석은 눈을 내리깔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나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 그냥 우리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넌 이미 선을 넘었어. 돌아갈 길은 없어. 그 말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오래 붙잡고 있었던 끈이 툭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우는 얼굴만 봐도 마음이 약해졌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감정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의 거짓말은 점점 모순에 빠지며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들려온 소문 하나. 박민석의 와인바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부녀랑 불륜난 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SNS에 요즘 영업이 어려워 힘들다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무너지는구나. 나 혼자만 무너질 수는 없지. 너도 맛봐야 해. 내가 내 가정을 짓밟은 그 대가를. 아내 역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지인에게 전화를 받으면 머뭇거리다 끊어버리고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떤 연민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감정은 바닥까지 고갈됐습니다. 재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복구된 카카오톡 대화 원본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 당신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보고 싶다. 짧은 메시지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친밀함, 그리고 부적절한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박민석은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 보인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민석과 아내 두 사람의 거짓말은 이미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판결뿐이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지는 날 모든 게 무너진다. 재판이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쌓여가는 증거는 산처럼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버티려던 두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말은 점점 허술해졌습니다. 한때는 단순한 친구일 뿐이다라고 우겼던 그들. 하지만 증거가 쌓일수록 그 변명은 조금씩 모양을 바꿨습니다. 우발적으로 잠깐 흔들린 것뿐이다. 외로움 때문에 감정적으로 의지했을 뿐이다. 깊은 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말들은 결국 서로 맞물리지 않았습니다. 자꾸 끊어지고 엇갈리고 모순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판사는 어느 날 신문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의 진술이 계속 일관성을 잃고 있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에는 연속성 있고 구체적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도리어 서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아내와 박민석은 동시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들이 말해온 변명과 거짓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낀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싸움 나에게 유리하게 기울고 있구나. 재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는 흐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망가지면 나 어떻게 살아?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할 문제야. 나한테는 이제 아내가 아니니까.
예전 같으면 제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아내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져 있음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아내 친정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라하게 앉아있던 아내의 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가 너무 힘들어한다. 내가 한 번만 더 이해해 줄 순 없겠니? 저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해요? 어머니, 그럼 제가 당한 건 누가 이해해 줍니까? 저도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어머니 딸입니다. 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물을 떨구며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박민석의 와인바는 사실상 문을 닫다시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유부녀랑 바람핀 사장 그 꼬리표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는 매일매일 실감했을 겁니다. SNS에 올라온 그의 글에는 영업이 어렵다, 요즘 마음이 힘들다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지인들도 모두 그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돈을 빌려 연명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느꼈던 지옥을 너도 느껴봐야지. 아내 역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늘 헝클어진 채였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밝고 당당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잿빛으로 바래버린 모습만 남았습니다. 집안은 늘 무겁고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은 이미 다 소진돼 있었습니다. 재판 막바지에 판사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외로움에 휘둘렸을 뿐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잠깐의 실수가 이렇게까지 커져버렸습니다. 이런 결말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 몇 달 동안 새벽마다 통화를 하고 여행을 다니고 와인바에서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삼각김밥을 나눠 먹은 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저는 그 말에 오히려 씁쓸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의 거짓말은 더 이상 힘을 잃었습니다. 박민석은 절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외로움에 흔들렸다고 말하며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한 그들의 모습은 이미 자신들의 파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제 친척들은 혀를 차며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냐.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판결이 납니다. 충분히 이길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놓인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곧 끝이 온다. 그리고 끝이 오는 날 나는 다시 태어날 거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집안, 방에 잠겨있는 아내, 무너져가는 상간남의 살.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판결의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판사가 뭐라고 선언하든 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제발 그날이 빨리 와주기만을 바란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거다. 드디어 마지막 재판 날이 찾아왔습니다. 법정은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으로 들어서면서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잠 못 이루던 밤, 매 순간을 괴롭히던 불안과 분노, 의심과 눈물이 모두 이 순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내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이미 생기를 잃어 있었습니다. 박민석 역시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었고 그저 무너져가는 인간의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탁 하고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자 법정 안 모든 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서류를 훑어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박민석은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아내에게 있음이 인정된다.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제 어깨에서 몇 달 동안 짓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싸웠고 너무 깊이 흔들렸던 감정이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제 어깨 위에서 내려앉은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떨어진 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은 회색빛처럼 생기를 잃어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올 때도 아내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나버린 듯 힘없이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존재는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 저지른 배신과 허상을 껴안은 채 망가져버린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석. 그는 더 비참했습니다. 판결문을 들고도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이미 와인바는 문을 닫았고 불륜 소문으로 인해 친구와 가족까지 등을 돌린 상황. 거기에 거액의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까지 겹쳐 사실상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가 법정 문을 빠져나갈 때 주변에서 수군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박민석이래. 유부녀랑 불륜난 사람. 저러니 망했지. 그 소리에 그는 더욱 고개를 움츠렸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균형이 맞는다. 내 삶을 무너뜨린 만큼 너희도 무너져야 한다. 아내와 저는 결국 이혼 판결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집과 재산은 분할되었지만 불륜 책임이 인정된 아내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배신한 딸이라는 꼬리표는 어디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떠올리게 만든 그 시작점. 새벽 2시의 진동소리가 불현듯 머릿속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만약 그날 저는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가짜 평온 속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더 큰 파국이 찾아와 저를 무너뜨렸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신뢰가 깨진 순간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신 앞에 타협은 없다는 걸.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인 지금이 오히려 더 평화롭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제는 아무런 거짓된 웃음에 흔들리지 않는 제 자신을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내리면 하루가 차분하게 시작됩니다. 날 괴롭히던 새벽 2시의 전화는 이제 제 일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오직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 그게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앞으로 살아갈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의 가정을 함부로 흔든 자,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 저는 그걸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득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래, 다시는 새벽 2시의 전화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다.